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상주석 옆에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시어머니였고 마지막까지 내 손을 꼭 쥐고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던 분이었기에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맏아들 자격으로 영정사진 앞에 서서 묵묵히 절을 받고 있었고 우리 두 아이들도 검은 옷을 차려입고 조부모님을 찾아온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낯선 얼굴이었지만 조문객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영정 앞에 서더니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은 채 어깨가 들썩거렸고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문객 명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여자는 방명록에 이름조차 적지 않았더군요. 그 여자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 여자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내 앞에 섰을 때 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였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이 웅웅거리는 것 같았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고 그 여자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였다고요. 25년 전에요. 그 순간 남편 성훈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는데 그 여자를 본 순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20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런 표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팔을 잡으려 했고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여기서 이러지 마.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그 여자, 미선이라고 불린 그 여자는 남편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성훈 씨,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딸 어디 보냈는지 말씀하셨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남편과 그 여자를 번갈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억지로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거든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서 있었고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성훈 씨, 제발이요. 저 2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딸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라도 말해주세요. 우리 딸 어디 있는지.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만약 이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당장 부인하고 소리쳤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걸어나가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 미선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두 번째 부인이시구나. 저는 첫 번째였어요. 25년 전에 성훈 씨랑 결혼했었어요. 1년 만에 강제로 쫓겨났지만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봤다고, 나를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전 부인이었다고, 그것도 아이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게 사실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일이 아니야. 장례식장이잖아. 하지만 미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이니까 이 얘기 꺼내는 거예요. 제 딸은 어머님이 데려가셨어요. 제가 출산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기가 사라진 뒤였어요. 병원에서 건강 문제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어머님이 그 아이를 입양 보내버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입양 보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그렇게 예뻐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친손주를 남의 집으로 보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미선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 그때 23살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성훈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아기 생긴 거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절 싫어하셨어요. 제 집안이 변변찮다고 우리 가문 수준에 안 맞는다고 그러셨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가끔 친정 얘기만 나오면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시던 게 생각났거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러이러하다. 며느리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선이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깼는데 간호사가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가 호흡 곤란 증세가 있어서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퇴원하고 나서 아기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성훈 씨한테 물어봐도 어머니 말씀대로 큰 병원에 있다고만 했죠. 남편이 그때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제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제겐 현재 진행형이에요. 24년 동안 매일매일 제 딸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다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0해 동안 내가 알았던 남편이, 내가 알았던 시어머니가, 내가 믿었던 이 가족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 누군가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품 정리하시면서 혹시 입양 서류 같은 거 보이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 여기 남기고 갈게요. 제발요, 성훈 씨. 이건 당신 딸이기도 해요. 그리고 미선은 명함을 하나 꺼내서 남편 손에 쥐어준 뒤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남편과 나 단둘만 남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조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뭘 믿고 살아온 건지,
이 사람과 20회를 함께 산 게 다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실이야. 근데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다 과거 일이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20회 동안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터져 나왔고 남편은 여전히 이게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남편인데 이렇게 중요한 과거를 숨기고 살았다니. 도대체 또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엔 시어머니와 각별한 사이였던 분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건 남편 성훈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는 거였고 옆에 서 있던 시동생도 형을 쳐다보며 뭔가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나 내게로 걸어왔는데 그때 그 여자가 내 손을 잡으며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회 동안 내가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라고 믿어왔는데 눈앞에 선 이 낯선 여자가 자기도 며느리였다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나는 본능적으로 남편 쪽을 쳐다봤고 성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 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합시다. 하지만 미선이라고 불린 그 여자는 성훈의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성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훈 씨,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말해주셔야죠.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요. 순간 장례식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라니 대체 무슨 딸을 말하는 건지 남편한테 전처가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숨겨둔 아이라도 있다는 건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성우는 점점 더 창백해진 얼굴로 미선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둘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조문객들께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과 가까이 지내시던 분이 많이 상심하셔서요. 하지만 조문객들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고 몇몇 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상주 자리를 지켜야 했고 고개를 숙여 절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으론 계속 그 여자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였어요.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왜 그렇게 당황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그런 사실을 단 한 번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는 조문객이 없는 틈을 타 남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성우는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어머니 장례 먼저 치러야 해. 나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께 인사를 하면서도 음식을 나르면서도 시어머니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검은 코트, 눈물로 얼룩진 얼굴,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엔 나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성훈 앞에 마주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훈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그 여자는 25년 전, 그러니까 내가 성훈을 만나기 4년 전에 성훈과 결혼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했었다고요? 그럼 당신 이혼한 적이 있었어요?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해를 함께 살면서 남편한테 전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성과는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하셨고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그 사람이 딸 얘기를 했잖아요. 성훈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임신했었어. 근데 출산하고 나서 어머니가 아기를 입양 보냈어.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입양 보냈다니, 그것도 며느리 몰래 그런 일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본인 친딸인데요? 성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때 난 너무 어렸어. 26이었고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미선이랑은 어차피 안 맞았어.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렸다고요? 안 맞았다고요? 그게 자기 친딸을 빼앗긴 여자를 버리고 침묵할 이유가 되나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따졌습니다. 그럼 나한텐 왜 말 안 했어요? 20해 동안 단 한 번도요? 나는 당신이 초혼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님도 나를 첫 며느리처럼 대해주셨고요. 근데 알고 보니 난 두 번째였던 거예요?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서 쫓겨난 여자 다음 순서였던 거라고요? 성훈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이라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둥, 나한테 상처 줄까봐 말 안 했다는 둥, 어차피 다 끝난 일이라는 둥.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나는 이 남자를 믿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몰랐던 과거가, 그것도 이렇게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명절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사실은 며느리의 아기를 빼앗아 입양 보낸 사람이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친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25년을 살아왔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나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책이며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펼쳐보니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더군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고 거기 적힌 내용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미선이란 여자를 병원에서 만났다. 출산하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우기더라. 저런 집안 출신이 우리 손주를 제대로 키울 리 없다. 성훈이도 저 여자 때문에 미래를 망칠 뻔했다.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입양 절차를 알아봤다. 아기는 좋은 집으로 보내는 게 맞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이 완료됐다. 미선이가 울며불며 아기를 찾는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다. 성훈이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저런 여자와 평생을 살 수는 없는 일이다. 다행히 성훈이가 내 뜻을 따라주었다. 이제 다시는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한다. 일기장을 덮었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20해 동안 어머니라고 부르며 모셨던 분이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은 나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우리 결혼이 도대체 뭐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가 남편 앞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읽어봐요.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요.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방으로 보낸 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이었냐고,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 옛날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남편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니 20회를 함께 산 아내에게 이전 결혼 사실을 숨기는 게 알 필요가 없는 일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왜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했냐고, 아이는 어디 있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만 저을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거실로 나와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갔고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시어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던 거죠.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목걸이, 낡은 사진첩, 오래된 편지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검은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는데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란 여자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했고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기에는 며느리 미선을 내쫓기 위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한 날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좋은 집으로 입양 보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못 붙이게 했다. 성훈이도 이해해 줄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던 가분이 사실은 한 여자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입양 보낸 사람이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일기장 뒷부분에 적힌 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 미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전 며느리를 지우기 위한 대체품으로 선택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해 동안 유일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내가 사실은 두 번째 며느리였고 그것도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골라진 거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뭔가를 깜빡했는지 다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남편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냐고 소리쳤는데 남편은 일기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의 변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니 자기 아이가 어딘가로 입양 보내지는 걸 보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20해 동안 함께 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결혼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미선이라는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했고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미선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몇 살 위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다가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장례식장에 갔는지 아세요? 25년 동안 제 딸을 찾고 싶었거든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2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집안에서 자란 미선은 성훈과 직장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더군요. 집안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고 결혼식 날부터 냉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가지면 달라지겠지 싶어 참고 살았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겉으로만 기뻐하는 척했다고 합니다. 출산 직후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은 그날 이후 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입양 절차가 끝난 뒤였고 성우는 어머니 편을 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한 여자에게서 갓 태어난 아이를 빼앗아 입양 보낸 시어머니의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장례식장에 간 건 시어머니한테 따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라도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나는 그 눈물을 보면서 내가 20해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에 개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 말대로 다 과거 일이니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미선을 만났다고 그 사람 딸을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일이라니, 당신 아이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게 남의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돕고 싶은 건 미선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인지도 모른다고 20해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내가 과연 누구였는지 알고 싶었던 거라고요.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다시 올라가 유품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 속에서 입양 관련 서류 한 장을 발견했고 거기엔 25년 전 날짜와 함께 입양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함께 그 기관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알 필요도 없었고 이 일은 내가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니 20해를 함께 산 아내에게 전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숨기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가 입양 보냈다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셨어. 나도 그 뒤론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핏줄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 채 25년을 살아온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나는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러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있다며 따라오지 않았고 시동생 내외도 바쁘다며 나중에 오겠다고 해서 결국 혼자 큰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옷가지며 이불이며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쓰시던 물건들이 눈에 밟혀서 자꾸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말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은 혼란스러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서재 책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케이스 속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는데 표지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아주 오래전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첫 장을 펼쳤고 거기엔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고 그 속에 적힌 글들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7월 12일, 성훈이가 미선이란 여자를 데려왔다. 회사 동기라고 했지만 집안을 물어보니 변변찮은 데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이나 한다고 하더라.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어림없다. 9월 5일, 결혼하겠다고 우긴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다. 차라리 허락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듬해 4월 23일, 미선이 임신했다고 한다. 골칫거리가 생겼다. 아이까지 낳으면 떼어놓기 힘들 텐데. 7월 9일,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다. 병원은 내가 아는 곳으로 정했다. 원장한테 부탁해뒀으니 아이는 내가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7월 15일, 딸아이를 낳았다. 미선한테는 아기가 건강 문제로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8월 2일, 입양 절차가 끝났다. 아이는 좋은 집으로 갔다고 한다. 미선은 아이를 찾겠다고 난리지만 이미 늦었다. 성훈한테는 이혼하라고 했다.
어차피 안 맞는 사이였다. 나는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수고했다며 용돈을 쥐어주시던 그분이 사실은 한 여자의 갓난아기를 병원에서 빼돌려 입양 보낸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이듬해 3월 12일 성훈이한테 새 사람을 소개시켰다. 대학 동창 딸인데 집안도 괜찮고 얌전하니 마음에 든다. 이번엔 내가 직접 고른 며느리니 틀림없을 것이다. 그해 11월 4일 성훈이가 새 여자와 결혼했다. 똑똑하고 집안일도 잘하니 역시 내 선택이 옳았다. 미성 같은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 며느리 감이 아니었다. 일기장을 읽는 내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새 여자라는 게 바로 나였고 시어머니가 직접 고른 며느리라는 게 바로 나였던 겁니다. 나는 20해 동안 내가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를 내쫓고 새로 들인 두 번째 며느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청혼했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주던 것도 결혼 전에 부모님 뵙자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겨주시던 것도 알고 보면 다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나는 일기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나한테 청혼한 것도 사실은 어머니 지시였던 거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었냐고, 우리 결혼이 처음부터 어머니가 짜놓은 각본이었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미선이 서 있었고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가 될 줄 알지만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자기도 2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금이라도 딸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돌아봤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미선을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25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회사원 집안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성훈과 회사에서 만나 1년쯤 연애하다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며느리 노릇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랍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하셨지만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출산 날짜가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병원을 정해주셨는데 미선은 그게 이상했지만 그냥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직후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주지도 않고 급하게 어딘가로 데려갔고 나중에 의사가 와서 아기가 건강 문제로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답니다. 미선은 불안한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했지만 성우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고 퇴원할 때까지 아기를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아이가 입양됐다고 차갑게 말씀하셨고 미선이 소리 지르며 항의했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난 뒤였답니다. 남편 성우는 어머니 편을 들었고 결국 석 달 뒤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20해 동안 유일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고 사실은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서
선택된 두 번째 며느리에 불과했다는 게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나한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결혼 20해가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그저 딸을 찾고 싶을 뿐이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냐고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그저 과거 일은 묻지 말아달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사람 곁에 계속 있는다면 나 역시 공범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핏줄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른다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20해 동안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기 과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고 새벽녘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옷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 시어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어봤는데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일기장 몇 권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일기장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고 그중 25년 전쯤으로 보이는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성훈이가 미선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평범한 회사원 집안 출신이라는데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며칠 뒤 날짜의 일기에는 성훈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기고 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언젠가는 헤어지게 만들어야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미선이라는 여자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결혼한 지 몇 달 뒤 날짜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성훈이는 기뻐하지만 나는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그 여자 핏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참을 수가 없다. 방법을 찾아야겠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는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날짜의 일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원장과 상담을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입양 보내기로 했다. 미선이한테는 아이가 건강상 문제로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 원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곧 이 골칫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 방 옷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 시어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시간의 흔적으로 갈라져 있었고 펼쳐보니 25년 전 날짜가 적혀 있더군요. 나는 그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와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이란 여자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평범한 회사원 집안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시어머니의 글씨체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고 거기에는 미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여자와는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 손주는 우리 핏줄이니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하지만 그 여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입양 절차를 밟아두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이 출산하기도 전부터 이미 아이를 빼앗을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출산 직후의 상황이 더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딸을 낳았다. 병원에서 아이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신생아실로 데려갔고 나는 그 틈을 타서 입양기관 사람들과 만났다. 서류는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일주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이다. 며느리에게는 아이가 선천적 질환이 있어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해두었다. 나는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고생한다며 용돈을 쥐어주시던 그분이 사실은 이렇게 냉혹하게 한 여자의 아이를 빼앗아간 사람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의 내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날짜의 기록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아이를 찾겠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입양은 완료되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도록 모든 서류를 처리해 두었다. 성훈에게는 그 여자와 이혼하라고 했다. 아들이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가 재산 상속 문제를 거론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아들이다. 나는 그 대목을 읽으며 남편이 왜 그때 어머니 편을 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나 의리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자기 아이와 아내를 버리는 쪽을 택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더 넘겨보았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손주는 좋은 집으로 입양되어 잘 자랄 것이고 성우는 조만간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와 재혼할 것이다. 이번 일로 우리 가문에 누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다. 그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내가 이 집안에 시집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 같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집안 배경이 괜찮은 며느리를 원하셨고 마침 그 조건에 맞았던 게 나였던 겁니다. 내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이었고 친정 쪽 친척들 중에는 판사와 의사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사랑받아서 이 집에 온 게 아니라 선택받아서 온 거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일기장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 베란다 쪽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지처럼 느껴졌고 내가 이 집에서 보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시어머니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연기한 것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쯤 남편이 일어났고 나는 그에게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표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읽어보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읽기 싫다고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뭘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당신이 그때 뭘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일기장을 받아들었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냐고, 자기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입양 보내는 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있었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도 젊었어.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미선이랑은 어차피 안 맞았어. 집안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랐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 맞았다고요? 그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냐고, 아이까지 생긴 사람하고 안 맞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여전히 비겁하다는 거요. 그날 오후 나는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입양 관련 서류를 찾았다고, 혹시 아이를 찾고 싶으시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냐고, 25년 만에 제 딸을 찾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나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미선을 돕겠다고 하자 펄쩍 뛰었습니다.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고, 다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들춰내려 하냐고 화를 냈지만 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구석구석을 뒤지고 서랍장 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책장 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맨 아래 칸 이불 더미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입양기관의 명함과 함께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입양기관 이름과 담당자 이름, 그리고 아이가 입양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날짜를 보며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이 병원에서 아이를 찾아 헤매고 있을 그 시각에 시어머니는 이미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서류를 들고 미선을 만났고 우리는 함께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양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고 나는 담당자에게 사정했습니다. 친모가 직접 찾아왔는데 도와줄 방법이 정말 없냐고, 25년 동안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화를 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해왔고 아이의 행방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24살이 된 그 아이는 서은혜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살고 있었고 양부모님은 의사와 대학 교수였으며 외동딸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 없이 자라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던 거겠지요. 나는 미선의 손을 잡아주었고 이제 만나러 가자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내게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내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냐고, 미선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아는 겁니다. 나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복수 같은 거 아니라고,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거라고,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준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싶은 거라고 설명했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화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또다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선과 함께 은혜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탐정이 알아낸 주소지로 찾아가는 길에 미선은 내내 떨고 있었고 나는 그런 미선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24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혹시 딸이 자기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사람은 은혜가 아니라 양어머니였습니다. 중년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자 양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 순간 나는 이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일기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선의 아이를 빼앗기 위해 미리 병원 원장과 짜고 계획을 세웠다는 게 너무나 끔찍했고 20해 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출산 직후 날짜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미선이가 딸을 낳았다. 출산 직후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미선이한테는 계획대로 말했다. 아이는 내일 입양 보낼 예정이다. 이제 성훈이와 그 여자를 갈라놓기만 하면 된다.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일기장을 덮으며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한 여자의 아이를 이렇게 차갑게 빼앗아간 시어머니도 끔찍했지만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고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은혜. 25년 전에 태어나 입양된 여자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남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 앉아 있는 나를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과 서류를 남편 앞에 던졌고 남편은 그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나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냐고. 어머니가 미선 씨 아이를 빼앗아 입양 보내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뛰쳐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20해를 함께 쌓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미선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시다가 아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시면 연락 좀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견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 미선 씨한테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선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이제라도 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미선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미선 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고 나는 발견한 모든 서류와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미선 씨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25년 전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가면서 잠깐 검사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와서 아기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고 미선 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아이가 어느 병원에 있냐고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이가 입양됐다고 통보했을 때 미선 씨는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남편 성훈한테 매달려 울며 아이를 찾아달라고 빌었지만 남편은 이미 어머니가 결정한 일이라며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내 남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서류를 들고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고 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탐정은 서류를 보더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입양 기록이 남아있고 아이의 본명도 알고 있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고 서은혜라는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24살 여성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양부모님 슬하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미선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24년 만에 딸의 소식을 듣게 된 미선 씨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내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딸을 찾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내가 왜 이 일을 돕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딸을 찾았다고 이제 곧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른 부모 밑에서 잘 자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줄 거라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거라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선이란 여자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문장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일기는 점점 더 잔인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아이는 좋은 집으로 입양 보냈으니 이제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못 붙이게 했다는 글을 읽으며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20해 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내 손을 꼭 잡고 고생한다며 용돈을 쥐어주시던 가분이 사실은 한 여자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아 입양 보낸 사람이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일기장을 더 넘기자 출산 직후 미선을 속인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가 건강 문제로 큰 병원에 옮겨졌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사이 입양 절차를 급하게 진행했으며 미선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져서 창문을 열었는데 새벽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도 머릿속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편이 그 모든 과정을 알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자기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이 거실로 나왔고 나는 그 일기장을 남편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당신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일기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젊었어.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미선이랑은 어차피 안 맞았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20해를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핏줄인 아이를 포기한 것도 모자라 그걸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전 부인과 안 맞았다는 핑계로 모든 걸 정당화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나는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었고 미선은 들어오자마자 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라도 내 딸을 찾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선을 거실로 안내한 뒤 따뜻한 차를 내왔고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25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평범한 회사원 집안 출신이었고 성훈과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 3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더군요. 집안 배경을 물어보시더니 미선의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한다는 걸 아시고는 표정이 굳어지셨고 그 뒤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늦다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투가 버릇없다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며 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미선은 이제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도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산부인과 검진도 함께 따라가시고 태교에 좋다며 음식도 챙겨주셨다더군요. 하지만 출산 당일 모든 게 달라졌다고 미선이 진통 중일 때 시어머니는 병실 밖에서 남편 성훈과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출산 직후 갓난아기를 안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황달 수치가 높아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설마 거짓말을 하실 줄은 몰랐으니까요. 미선은 출산 후 몸조리를 하며 매일 아기 소식을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입원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셨고 직접 보러 가겠다고 하면 산후조리가 먼저라며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미선이 몸을 추스른 뒤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시어머니와 남편 성훈이 진실을 말했다더군요. 아이는 이미 좋은 집으로 입양을 보냈고 미선 같은 집안 출신과는 더 이상 며느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이혼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미선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20해 동안 내가 유일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고 사실은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선택된 두 번째 며느리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했거든요. 나는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지내셨냐고, 혹시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은 해보셨냐고 물었더니 미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 봤고 입양기관에도 연락해 봤지만 입양 절차가 이미 완료됐고 친권도 포기한 상태라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훈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매일 찾아왔고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미선은 그 뒤로 25년 동안 혼자 살며 딸을 찾으려 애썼지만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부고 소식을 보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됐고 이제라도 딸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장례식장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 유품 속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 함께 찾아봅시다. 그날부터 나는 미선과 함께 시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입양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고 입양기관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까지 적혀 있더군요. 나는 그 서류를 들고 미선에게 보여줬고 미선은 그걸 보더니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맸던 단서가 시어머니 방, 옷장 속에 고스란히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그 서류를 가지고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양된 아이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양부모와 아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고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딸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냐고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도 없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고 자기 과거가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고 미선에게 그 얘기를 하자 미선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왜 저한테 써주시냐고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미선 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탐정은 입양 서류와 병원 기록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했고 한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찾았다고 24살 된 여자로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 속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있었고 미선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술이 자기랑 똑 닮았다고 이 아이가 분명 자기 딸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서은혜였고 양부모님 슬하에서 건강하게 자라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탐정은 은혜가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직접 만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내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평생 찾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내가 왜 이 일을 돕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20해 동안 믿었던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남편의 전 부인을 도와 전 부인의 딸을 찾아주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일만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게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장을 더 넘기자 출산 직후 미선 씨를 속이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입양기관에 얼마를 지불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훈이는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를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내가 바로 그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로 선택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부터 내 집안 배경을, 내 학벌을, 내 아버지의 직업을 꼼꼼히 따져보셨고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아들과의 결혼을 허락하셨던 거였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미선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울던 그 여자의 떨리는 어깨가, 제 딸을 찾고 싶다고 말하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나는 그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미선 씨를 찾아가 이 일기장을 보여드리고 그 아이가 어디로 입양됐는지 함께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나는 장례식장에서 받아둔 미선 씨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선 씨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화가 많이 나셨냐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면서 아니라고, 사과하실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찾아뵙고 싶다고, 시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더니 미선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서 만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간 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미선 씨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미선 씨가 들어왔는데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내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번만 절이라도 하고 싶어서 갔던 건데 감정이 북받쳐서 그만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오히려 제가 몰라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미선 씨는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표지를 쓰다듬더니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선 씨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중간쯤 읽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미선 씨의 어깨를 토닥여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미선 씨가 일기장을 덮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상은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아이를 어디론가 보낸 거라는 거려. 하지만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네요. 제 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일기장 뒷부분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엔 입양 기관 이름과 담당자 이름, 그리고 입양 보낸 날짜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미선 씨는 그 페이지를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제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입양 기관을 찾아갔지만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고 기록도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는 지인을 통해 사설 탐정을 소개받았고 시어머니 일기장과 미선 씨가 가지고 있던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등을 모두 건네주었습니다. 탐정은 자료를 검토하더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계속 나를 말렸습니다. 왜 남의 일에 그렇게 끼어드느냐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서 뭐 하느냐고 따졌지만 나는 더 이상 남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리 집안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요즘 이상하다고,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냐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찾았다고, 지금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미선 씨에게 연락했고, 미선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탐정 사무소에서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이는 서은혜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가정에 입양돼서 건강하게 자랐고, 지금은 24살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자료 사진을 보면서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진 속 은혜는 미선 씨를 꼭 닮은 얼굴이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미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네요. 양부모님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나 봐요.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탐정은 은혜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양부모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미선 씨는 은혜의 양부모님을 만났고, 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미선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시더니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처음부터 숨기지 않으셨고, 은혜도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생모를 찾을 생각은 없다고 했다는 말씀에 미선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양어머니께서 그래도 한번 만나보라고 설득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드디어 은혜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미선 씨는 그날 아침부터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고치며 떨고 있었고, 나는 그런 미선 씨를 보며 괜찮을 거라고 계속 다독여 드렸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고, 우리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니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은혜는 우리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양부모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24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따로 계시니까요. 하고 말하는 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엄마 자격으로 만나려는 게 아니에요. 하고 말하면서 준비해온 편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은혜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천천히 열었는데, 안에는 은혜가 태어났을 때 미선 씨가 직접 떴다는 작은 털모자와 아기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걸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하고 물었고, 미선 씨는 출산하고 단 하루 동안 당신 곁에 있을 때 찍은 거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 씨와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은혜를 만난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혹시 은혜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걱정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도 언젠가는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 할 거고, 그때 미선 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드렸습니다. 미선 씨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평생 제 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20해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하고 말했더니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선 씨를 돕는 건 단순히 선해 때문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더니 또 그 여자 만나고 왔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한 번도 그 아이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기 핏줄인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고 나도 그때는 젊어서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와서 그걸 들춰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회피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20해를 더 살아도 100년을 더 살아도 자기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책임지거나 후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요. 20해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중요했고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나 자신에게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고 남편은 미친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만나는 동안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이들은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결국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선 씨와 은혜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고 가끔 우리 셋이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부끄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